참사가 일어났 지 한 2주 됐던 지난주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주가 되도록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오면서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29, 부정이 61, 긍정, 부정 모두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긍정이 다시 20%대로 내려갔는데 그 이후로 이태원 참사 대처 미흡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 자질 부족, 외교, 언론 탄압,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이런 이유들을 꼽았는데 아무래도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것들이 좀 덮어버린 측면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뭘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 개인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의 실력, 품격, 인격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기 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일정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작고 사적인 실수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개인의 신뢰에 대한 것들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BS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달 반 만에 20%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가 2%포인트 오른 62였고요. 긍정평가는 29%로 10월 첫째 주에 떨어졌다가 31%로 올랐는데 다시 20%대로 떨어져서 29%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에 두 번째로 이루어진 건데 이 조사를 보면 역시 참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5,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1%였는데 대처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여기에 대해 갤럽 조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대처에 대한 미흡, 그러니까 그것도 지적이 됐고 지금 여기서도 국정조사 필요성도 이 조사에서도 응답률이 55%가 너무 과반이 넘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시에 첫날과 국가 애도 기간에 대했던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호응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책임을 규명하고 좀 더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하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국민들 눈높이와 감정선에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인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신호가 좀 굳어지고 있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30%대를 저는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부정평가층이 지금 계속 60%대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게 절대 비토층이거든요. 이 절대 비토층이 계속 굳어지는 순간 이게 사실 중도로 다시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비행기가 한번 동력을 꺼버린 다음에 이륙하기가 어려운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주는 저는 메시지가 상당히 작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정부의 지금 대응과 대통령실 혹은 정부 여당의 대응이 한 발짝씩 늦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딱 반발짝만 앞서가라고 했는데 지금 반발짝 늦는 대응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지율, 이런 여론조사는 물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절대 부정층이 자꾸 이렇게 공고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우리가 반발짝 대응이 늦지 않는가 이 점을 한번 고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지금 지지율 추이가 1, 2주 사이를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각제면은 정권 내놔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여론조사가 국내 여론조사가 30%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허상이라고 보는 게 이게 지지층 동원이라든가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대결 구조에 의해서 여론조사 동원층이 생겨서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이 미국에서 했는 여론조사라든가 뭐 16%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실제 민심입니다. 뭐 30%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반대한다, 뭐 좋다 이게 이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미워한다가 아니고 무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초입에 딱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뭘 하든지 무관심으로 흘러가니까 이 숫자는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흔들려 줘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로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굉장히 뼈아픈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무관심의 초입. 걱정이 됩니다. MBS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네 군데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는 조사인데 이번에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조치였다. 취재 기회를 박탈한 부적절한 조치였다라는 응답이 65%입니다. 왜곡 편파 보도를 방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응답이 28%. 이걸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거 보면 뭐 아까 박진유 교수 이것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지지층은 견고하게 갖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70대 이상은 이제 계속 고정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별로 여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이제 초기에 이렇게 여론 지지율이 빠지면 어떻게든 중도 전략을 써서 중도층이 뭐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그 민심을 좀 끌어서 가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세게 이상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장윤선 기자 뭐 네. 미국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네. 여론조사 한번 실시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16%가 나왔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세계 22개 나라의 주요국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위로 꼴찌를 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간 집계 기준에서 79에서 80% 이렇게까지 육박을 하는 거니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 없는 리더, 지도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조사한 거라고 해외에서 미국이죠. 인기를 보는 건 아닌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국내 국민들을 국내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국민 대상으로 하는 네. 건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그렇죠. 순위를 예.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예. 근데 22개 나라 지도자를 각자 그 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네. 그 조사에서는 16%가 나왔고 그렇죠. 그게 이제 22개 나라에서 가장 낮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국내 회사들하고 샘플 숫자는 조금 많고요. 대상들은 보통 국내에서 있었던 데이터와 다른 대상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 상시적으로 응답하는 층과는 다른 층들이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닝 컨설트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요. 표본 수는 미국이 4만 5천 명으로 제일 높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본 수가 500에서 5천 명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4%포인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최항호 원장 이번에 미국 가셨는데 혹시 교민들 좀 만나 보셨나요? 네. 교민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지지도는 뭐 만난 분 따라 좀 다르겠지만 느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국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성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관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지 나라는 돌아가겠지만 대통령이 과연 계획을 갖고서 나라를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좀 그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겼고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일어난 이후에 보여주는 정부의 모습,
특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제 좀 놀라운 사례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6시 반에 처음으로 112에 신고를 한 시민이 자신이 통화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12에서 신고 내용 공개를 했는데 그때는 아마 그 임박했던 시간들이 주로 공개가 됐고 맨 처음에 신고된 게 6시 34분이었는데 이미 그때 구체적으로 장소도 특정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이걸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 참사 정말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에요. 저기 이태원 거리인데 여기 불법으로 노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엄청 지금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이거 와줘보세요. 이 와이키키 앞이에요. 이태원 와이키키요? 예, 여기 와이키키 앞인데 예, 아까 저기 신고를 했는데 여기 불법 노정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예, 아까 신고했잖아요. 이번에는 이거 합법이래요. 지금 사람들 지금 막 넘어지고 지금 위험한데. 네, 빨리 갈게요. 예, 빨리 와주세요. 네. 예, 그리고 또 여성 한 분도 6시 반쯤에 전화를 했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네. 이미 그때 상황이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6시 반이에요. 근데 예.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경찰의 대응 방향까지 알려줘요. 와서 좀 해산하든가 좀 조정하든가라고 아주 명쾌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성분 얘기 들어보면 일방통행이라 그렇다. 네네. 지금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다 이쪽으로 올라간다. 네네. 여기만 차단해도 된다.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 아주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은 알았다 해놓고는 대응이 안 됐어요. 그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공개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내부 회의를 열렸는데 이 녹취록 공개하기 1시간 전에 내부 정보국 회의에서 이거 나갔을 때 국민 여론하고 모니터링할 정보국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 빨리 좀 어떻게 되는지 대응하라는 식의 그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그런 아니 것만 신경 쓰죠. 이게 지금 이 녹취록 공개하기 직전에 경찰이 할 회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이런 참사를 또 부른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녹취록을 듣는 순간 저도 약간 정말 몸에 좀 전율이 끼쳤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지금 이때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발등을 이렇게 찍는데 뭐 박희영 용산구청장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끌어오르더군요. 그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정말 유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도 전혀 대처가 안 됐을까 사전에. 그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만 뭐 여러 군데 집회 시위가 있었고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좀 해야 되고 한남동 관저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공직 사회가 뭔가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자꾸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위의 관심 사안이 뭐냐, 이제 여기에 맞추는 거죠. 특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보와 관련해서 특히 지휘 체계 막 전달하는 과정도 엉망진창이어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경찰 쪽 취재를 좀 했더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찰국이 신설된 이후에 이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뭐 행안부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 경찰 라인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이거 내부에서 승진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적 이익,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정말 자신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직업윤리 이런 거 다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나, 정치인 같으면 공천받는 데 도움이 되나, 아니 대통령이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코드를 맞춰야지, 전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 책임 있게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응당하게 뭐 좋은 칭찬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고 내일 뒤집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나서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공직사회 움직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분 패널 전부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박진영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최양 원장님은 YS 때, 그리고 최순 컨설턴트는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청와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밑에 이렇게 공직사회 움직임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저는 뭐 한번, 네. 청와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정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듬성듬성하면은 예를 들자면 보고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은 알아서 해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든가 최고 지도자가 꼼꼼하게 우리 흔히 하는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보고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대통령,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공직 사회에는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도 공직혁신이라고 해가지고 공직 사회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고 쥐어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참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라든가 공직 사회의 반응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스타일 통치 스타일 자체가 듬성듬성하고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공직 사회는 흔히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영혼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은 공직 사회는 그냥 기계처럼 관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우리 그 사회학 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르갱이라는 사람이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직 사회가 사고라든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개인 경찰의 문제 좀 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문제까지로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는 그런 자세로 해서 고쳐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재발 방지책도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초기부터 첫날부터 이제 2년 3개월 근무했는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디테일이 얼마큼 강하냐. 우리가 최고 지도자는 주로 이제 큰 방향만 제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대통령이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면 공직사회는 당연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제 불렀던 게 후보 때는 수첩공주 불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희들끼리 기자단이 저희한테 얘기할 때 적자생존이라고 그랬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농담도 했는데 그 정도 대통령이 좀 치밀하고 꼼꼼하잖아요. 그러면 공직사회가 긴장하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이를테면 홍보에서는 국정홍보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전체에서는 기획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그 비서관급 단위에서도 계속 이게 챙기고 리마인드 시키면은 공직사회 당연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긴장하죠. 긴장하면 또 긴장한 대로 성과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면은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 안 먹힌다라고 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 이렇게 얼마나 계셨어요? 김영삼 정부에서 6년간 있었어요.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움직이는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게 좀 느껴집니까? 예, 많이 느껴지죠.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 YS 정부 때는 굉장히 공직사회가 긴장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재산 공개도 했죠. 그다음에 하나의 척결이 됐죠. 그다음에 금융심현제 이런 개혁의 분위기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삼풍 아파트 사고 났을 때는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거기다가 사무실 차리고 모든 거를 진두지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연락병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긴장감을 얼만큼 불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YS 때 좀 오명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때 이제 어떤 경험으로 살려봤을 때 이것이 공직사에서 바로 우리 민간 쪽으로 이게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는 전체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지지율과도 그런 사고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몇 퍼센트대 될 때 이거는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옵니까? 우리는 항상 30% 얘기를 했고요. 25% 밀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각제에서는 총선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중심으로 서 했는데 YS 때 경험으로는 굉장히 초반에는 높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제 IMF가 온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낮아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이제 그거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초반 아닙니까? 그러면 참 잘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 30% 지지율 고착될까 봐 좀 염려가 됩니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를 주문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사랑의 반대말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무관심으로 돌아가는 게 30% 미만으로 가면 이제 무관심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1년 후에는 뭘 하고 2년 후에는 뭘 하고 일단 국정 전반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갖춰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회의들을 보면 다 단기 과제들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나라를 5년 동안 어떻게 그리냐. 지금 청사진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 청사진을 그려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인사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는 그 두 가지만 잘한다면 지지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효님은 이런 의견 주셨네요. 아이디 은효 쓰시는 분인데요. 권력이 할로윈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으니 경찰이 눈치 본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심이 드네요. 장관, 시장, 구청장은 그 당 인물들이니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밑에서는 위에 눈치를 보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2020년에 그러니까 그 다 구청장들 모아놓고 뭐 소방도로, 생활도로, 이른바 이제 동네마다 이제 골목길 안전까지 다 신경을 쓰고 끊임없이 안전점검 회의를 하면서 가는 데마다 안전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전대책 회의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하니까 구청장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그러면은 윗사람이 안전에 신경 쓰니까 안전은 기본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통령의 관심은 뭘까?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처음에 출범할 때 언론 세 가지 이제 개혁 과제를 내세웠었어요. 근데 그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 다 실종이 됐거든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 아예 다 그런 것들이 언어 자체가 실종이 됐고, 최수영 컨설턴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15 때 다시 쓰는 그 취임사를 써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말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청사진이 안 잡히고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있을 4년 6개월도 별게 없을 수 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수사로 지금 상당히 얼어붙는 국면을 만들게 된다면 전국은 얼어붙고 경제는 경색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매우 암울한 전망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은효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인수위에 계셨던 최수영 컨설턴트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도 마음 많이 무겁습니다. 예.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감사합니다.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